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를 먹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나 삐걱거리는 관절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 깊고 놀라운 심리적, 사회적 여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탈탈 털어보는 해설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첫 번째, 노화와의 심리학부터 시작해서요. 은퇴가 가져오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노년기의 가족 역학을 거쳐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지만 꺼리기 쉬운 주제죠. 죽음과의 직면과 수용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노화의 심리학. 그 중에서도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드는 걸 신체적인 쇠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큐퍼스와 뱅슨의 사회적 와해 이론을 보면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가 은연중에 찍어버리는 이제 당신은 주류가 아니야 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노인들 스스로 난 이제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자아 개념을 뚝 떨어뜨리고 자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거든요. 물리적 노화보다 이런 사회적 편견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이 드는 게 정답일까요? 재밌게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확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활동설을 주장해요. 젊었을 때처럼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역할을 유지해야 성공적인 노화라는 거죠. 반면 사회적 유리설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나이 들었으면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스르륵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엑셀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유를 즐길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가 노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는 방식은 우리의 평소 성격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는 분들을 보면 현실에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형, 조용히 자기만의 평화를 찾는 은둔형, 아니면 난 아직 청춘이야 하면서 끝까지 방음악을 치고 활동하는 무장형으로 나뉩니다. 반대로 매사에 화가 나 있는 분노형이나 계속 자기 자신만 탓하는 자학형처럼 좀 안타까운 부적응 유형도 있죠. 나중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상상해 보게 되지 않나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은퇴의 현실과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평생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그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 은퇴라고 하면 늦잠 자도 되고 매일이 주말인 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력을 잃는 건 기본이고요. 갑자기 남아도는 그 엄청난 여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바로 내가 세상에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에요. 평생 나를 설명해주던 명함이 사라지면서 내 존재 자체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적응 과정은 보통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혼기예요. 야, 이제 완전한 자유다 하면서 엄청 즐거워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시간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곧바로 깊은 상실감과 정서적 슬럼프가 몰아치는 두 번째, 침체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은퇴는 단순히 긴 휴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리셋해야 하는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인 적응 훈련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노년기의 가족역학, 즉 가정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망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 부부 사이가 젊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기라도 하면 둘 사이의 밸런스가 확 깨져버리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 평생 바깥 일만 하던 남성분들이 은퇴 후에 가정생활에 적응하는 걸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집안이라는 낯선 생태계에 적응하려면 아내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수적이죠. 노년의 부부에게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지는 비율을 보면요. 와, 이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홀로 남는 노인의 무려 80%가 여성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4대 1입니다. 남겨진 아내들이 겪어야 하는 노년의 고립과 외로움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무거운 현실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그럼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이 끔찍한 상실감과 고독은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냥 시간이 약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강력한 백신으로 가족 밖의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꼽습니다. 친구들 혹은 형제자매와의 끈끈한 유대망제가 빈자리를 채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명줄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완전히 뒤집힙니다. 슈퍼맨 같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나에게 의존하기 시작할 때 중년이 된 자녀들에게는 정말 고도의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이 기대게 해드리면서도 절대 그분들의 자존심과 존엄성에 스크래치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은 쉽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자녀들의 평생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피어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죠. 바로 조부모와 손자녀입니다. 이거 그냥 가족 내 공짜 육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를 보면서 아, 내 삶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엄청난 영속성과 실존적인 자부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대한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배우고요. 세대를 뛰어넘는 아주 완벽한 윈윈 역학이죠.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이네요. 네 번째 파트. 보편적 경험인 죽음과의 직면과 수용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간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정말 재밌는 건 나이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10살쯤엔 그냥 사람은 다 죽는구나 하고 머리로만 알아요. 그러다 40살쯤, 즉 중년에 접어들면 갑자기 죽음이 내 목을 쥐어오는 듯한 두려운 이유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반전은 노년기예요. 삶의 황혼기에 이르면 죽음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감정적인 위로를 주고받으려 합니다. 거대한 공포가 오히려 연대와 수용의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임종의 과정을 설명할 때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이 유명한 5단계 모델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죽을 리 없어 하는 부인부터 시작해서 분노, 협상, 깊은 우울, 그리고 마침내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수용까지. 이 흐름을 알면 죽음이라는 압도적이고 두려운 물리적 쇠퇴를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인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그 혼란의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억지로 피하고 침묵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겁고 힘든 주제를 밖으로 꺼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떠나는 분은 오히려 진정한 위안을 얻고 남겨지는 가족들도 나중에 죄책감 없이 안도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해독제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숙한 수용의 철학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된 게 바로 호스피스 케어입니다. 이건 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패배가 뻔한 싸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만 계속하는 대신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얼마나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아주 결단력 있는 선택입니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맹목적인 연장에서 질 높은 삶의 마무리로 완전히 전환되는 셈이죠. 자, 노화와 끝맺음에 대해 이렇게 깊게 파헤쳐보니 어떠신가요? 막연하고 두렵기만 하던 과정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오늘 당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 피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삶을 그 무엇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줄 마지막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잘 나이 들고 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